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휴가를 간 김진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또 큰 추위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일교차가 좀 크다고 하니까요. 이 얇은 옷들 몇 개 겹쳐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직구쇼에서 다룰 이 이슈들 전혀 무난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신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회유.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회유했을까요?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박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서 정복과장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미리 경고한 정복과 직원의 내부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에 삭제하고 심지어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면서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자, 부실 대응한 것도 모자라서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찰 맞습니까? 총체적 난맥상 꼭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책임론의 칼바람은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격앙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석상에 이 발언 원문까지 이례적으로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이 공식 석상 첫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시스템과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처가 문제였다고 이 경찰의 당일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규명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반면 야권은요, 이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느냐, 꼬리 자르기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이 고위 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확한 내용, 확실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과장, 그리고 그 과장에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의미의 뻥튀기, 그 의미의 과장입니다. 과장도 지나치면 사기가 될 수 있죠. 한국일보 6면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울산 인근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맞다면요, 우리 군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전방 지역인 속초 앞바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반도 후방 지역까지 공격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반면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즉각 일축했습니다. 한미 정찰 자산에 탐지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한 내용은 숨겨서 내부 선전에 활용하고 상대는 속여서 기만하는 전형적인 북한 측의 전략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 군이 이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초박빙입니다. 얇게 이 살짝 언 얼음을 초박빙이라고 하죠. 그만큼 차이가 근소하다는 뜻인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한겨레 신문 10면입니다. 우선 공화당의 승리 전망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긴 한데요. 이 선거 직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표의 막판 결집 조짐도 엿보여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 표몰이를 하면서 각각 뒤집기와 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자,
미국 상하원을 어느 정당에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국정 운영,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더불어서 이 세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네요.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삼 변호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이후 10일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시작됐는데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찰 작심 질책, 참사의 책임 표적 공방으로 이어지다. 그야말로 작심 비판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격앙된 어조로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한 발언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원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아마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이 제도가 미비해서 일어난 것이냐? 아니다,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간에서는 이 회의석상을 손으로 치는 듯한 모습도 중간중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질타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정말 격앙된 어조였는데 윤희근 청장은 이게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추궁이 이어지니까 회의 내내 고개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번 참사의 책임이요. 경찰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의원님. 일단 상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경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어제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거는 통상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하면은 모두의 공개되는 발언을 이제 취재를 하고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거는 이제 뭐 대변인들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비공개 부분이었는데 저걸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사실은 뭐 저 같으면은 대통령 많이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으면 뭐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경찰한테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건의 처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사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이 밝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거짓 보고를 했다던가 아니면 책임자들이 각각의 자리를 비웠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심지어는 거짓 보고 그다음에 뭐 거의 현상에 대한 보고가 정리가 아니라 무슨 가상 소설을 쓰는 듯한 이런 것까지도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저렇게 경찰을 질책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잖아요. 진상규명을 경찰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생겼느냐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1차적으로 경찰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을 지금까지 보여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연히 저렇게 강하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헬로윈 참사 당일 이 경찰이 보여줬던 이 보고 지휘 체계라던가 아니면 재난에 대한 어떤 이 대응 체계에 대해서 총체적 난매상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막연한 책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 진상 규명 그리고 후 엄정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민주당 입장이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대비도 제대로 못했고 또 참사 당일날 대응도 제대로 못했고 그렇다면은 대비도 못했고 대응도 못했으면은 대책을 국민들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대책을 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어제 내부 회의 또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격한 어조로 정부 당국 또는 이제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거를 공개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저는 인상이 남는 것이 대통령께서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근데 저 말씀은 국민들께 공개된 석상에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 한복판에 길을 걷다가 꽃다운 젊은 청춘 156명이 깔려서 압살을 당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2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말하자면 부상을 입은 겁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할 이야기지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할 이야기고 대통령과 정부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 대책을 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납득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15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게 형사사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핵심은 책임 정치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참사가 10일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대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가장 핵심인 책임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 신뢰를 저는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장 대응 잘못하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행자부 장관, 총리에 이르기까지 저는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물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화를 냈건 국민의 입장이었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만한 그런 반응은 아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총리 등 이런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야권의 입장을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에 이렇게 질타를 쏟아낸 배경은 뭘까요? 이 납득하기 힘든 경찰의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사 당일에요. 이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현장으로 가는 모습이 공개된 한 사람이 있죠. 문매를 맡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그가 참사 현장으로 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들어가는 모습. 식사를 하는 장면에는 그 CCTV 화면에는 이 전 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서는 것 같기는 한데 당시에 들어보면은 식당 관계자들은 무전을 한다거나 크게 다급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다. 또 CCTV에도 그런 장면이 보이진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이태원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당시 압사 우려 신고가 정말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00건이 뭡니까? 몇백 건이 쏟아지고 있던 상황인데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 압사 신고가 쏟아지고 한마디로 그 이태원 일대가 아비규환 그 자체였던 순간인데 물론 밥을 먹을 수는 있죠.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동안 그 차를 고집하느라고 현장에 가지도 못했고 현장에 뒤늦게 와서는 그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그 현장을 한참 봤다는 거예요. 그 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긴박하게 돌아가야 될 그 상황에서 파출소 옥상에서 그 상황을 보다가 결국 서울청에 보고도 늦게 했죠. 늦게 하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경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임재 전 서장의 이 행태를 보면 경찰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불러서 자초지종을 좀 드러나 보자. 왜 도대체 그렇게 한가했던 거냐.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응하지 않고 있죠. 정말 끝까지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CCTV 화면 뒷짐을 지고 가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의 CCTV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뭐 급박해 보이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는 뭐 마음속으로는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상황을 정말 명명백백히 좀 밝히고 동선을 확실하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당시에 이 소방청으로부터도 이 사고를 인지받았죠.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이 현장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요.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건 시점은 용산 서장도 막 현장에 도착했던 시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의원님, 예.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왜 전화를 못 받은 걸까요? 또 회신은 왜 안 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부분은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용산 경찰서장이잖아요. 우리 통상에 보면은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셔서 그렇지만 그 용산 경찰서장이면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 차량 번호까지 사실은 외우게 되는 그런 훈련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는 아마 이 발신 자체가 좀 표식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번호 자체가 분명히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런 번호일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안 받았다? 전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건으로부터 사실은 모든 사안이 발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청에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께만 보고하고 그다음에 뭐 경찰청장 장관에게는 전혀 늦게 보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담당하고 있는 용산 경찰서장이 대통령실에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그 수행원들이 제법 있었어요. 화면에도 보지만 같이 식사한 사람들. 그러면은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무전기도 제법 많을 거예요. 뭐 경찰청 전체가 열려 있는 무전기, 용산서만 쓰고 있는 무전기,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무전기. 그 모든 게가 다 난리가 났을 텐데 왜 저거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있었나? 그리고 뭐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마는 식당에서 이태원 현장까지 가는데 왜 뺑뺑뺑뺑 돌아갔나? 뒷짐을 지고 갔나? 이런 걸 따져보면 저는 용산 경찰서장이 이 건을 일부러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뭐 석연치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이걸 회신도 안 했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이 모든 사안의 발단에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요,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소방서장, 구청장까지 이 관계자들 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피의자를 입건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 자체는 주로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직무유기. 예. 서장으로서 직무, 또 소방서장으로서 직무, 용산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엄중한 상황, 비상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가 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또는 뭐 직장을 이탈하거나 또 직무를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뭐 좀 약간 나중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무유기 인정이 되면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참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책임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네. 또는 치사죄거든요. 네. 그 직무유기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원인을 제공했고 당연히 그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신고를 할지 보고에 의하면은 그런 압사 상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사상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 두 죄 자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직무와 관련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우리가 경악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안전 우려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돼 가지고 이미 전자기록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또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공용전자 기록을 손상시킨 건데 이런 문제들, 더군다나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이 도착한 시점, 현장에 이런 것들도 허위로 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사실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또 행사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경찰의 입건 자체는 이제 초기 단계로 보고요. 향후에 있어서 원인과 분석이 되고 책임이 가려지면 네. 좀 더 이제 범죄 행위가 늘어날 수가 있고 네.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또 더욱더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특수본에서 확인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이 내용들, 취재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실이고 어떤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태원 참사 핵심 관련자들이 대부분 출석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경찰 대응의 중간 책임자인 이임재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하고 유미진 총경, 이 사람들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다. 또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의 총경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서장인 용산 경찰서장 이임재,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소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테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10월 26일자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자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용산 경찰서장이 이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고의라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이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정보과장소 체포했습니까?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굉장히 이제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을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세월호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이 선장에 비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 참사 발생 전에 이 용산서 내부적으로 인파 사고를 우려한 보고서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고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삭제한 정황까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지목한 곳이 그러니까 사고 현장이었다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전에 10월 26일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아무래도 이제 할로윈 축제 근처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해밀턴 호텔 인근에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딱 적시를 했거든요. 네. 바로 사고가 난 지점이 해밀턴 호텔을 접하고 있는 그 골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곳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태원역을 오가는 아주 핵심적인 도로인데 굉장히 좁고 가팔라서 그냥 평소에도 다니면서 이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 용산서
그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들은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몰리면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일선에서는 현장에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보고를 올리는데 이게 윗선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 보고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정보과장이 아예 이 문건 자체가 작성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네. 하면서 그 정보관의 PC에서 원문 자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관에게도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회유를 하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서 사고 자체도 참사 자체도 문제지만 이 뒤에 이러한 책임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용산서 뭐 정보과장, 뭐 정보계장 이런 용산서 간부 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간부들에게는 직무유기 거기에다가 증거인멸 혐의까지 포함돼서 지금 입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유를 했다. 삭제하도록 회유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님? 이 보고서 자체가요. 향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랄지 업무상과 같이 치상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무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우려 보고서가 향후에 있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우려, 그러한 예견 가능성 이런 걸 짚어줬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고의 또는 이제 과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증거인멸이랄지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실은 밑에 직원이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 좀 없애라 하는 식으로 고위급이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범죄의 증거에 대해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가 되는데 우리 아까 저 사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네. 식사를 할 때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정보과장은 경비과장이 있어요. 그럼 정보과장은 압살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당연히 보고받아야 하는 거고. 군중 관리 자체가 정보과의 어떤 큰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경비과에서 경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식사를 한 다음에 뭐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만연하게 저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행위가 일어나서 보니까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서장 또는 정보과장, 경비과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인멸하고 없애려고 저렇게 시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보도들에 따르면 이 정황 여기에 이제 연루된 용산서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경찰의 관행이라던가 업무상의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크게 삭제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만큼 이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논란이 되는 경찰 내 인물들, 뭐 류미진 총령이라던가 아니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에 대해서 이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경급의 어떤 뭐 하나회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이제 분들의 주장을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경찰청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12구 참사가 터졌을 때 행안부 장관이 경찰 병력 아무리 투입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도 탓을 했었습니다. 주체자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또 이제 용산경찰서장에게 또 마치 희생양을 찾는 듯한 저는 이제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데 제도 탓하고 남 탓하고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해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 중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남 탓으로부터 문제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탓이다. 반성적 자기 성찰로부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집권 세력은 국민의힘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이 아니고 반성적 자기 성찰로부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자세가 참 아쉽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또 여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요. 경찰을 나무라면서도 이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왜 안 했습니까? 선 조치를 우선하고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 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 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여야가 경찰을 향해서 이 질타의 목소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이런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뭐 전 정부 탓할 거 없다. 지금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다가 경찰뿐만 아니라 이 고위 관료들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무한 책임이라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본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성세대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애도하자고 하고는 결국엔 모여서 정권 퇴진 운동 운운하고 어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유가족들 설득해서 애들 사진하고 이름 해가지고 추모 공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런 논의나 하고 있고 저는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치적 책임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저는 무한 책임 받아야 된다고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보듬을 수 있는 메시지, 사과 저는 계속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이만 됐다라고까지 할 때까지 절대 과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책임이라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당 소속 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박정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부 책임론, 이 야권의 정부 책임론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 어제요. 스스로 사퇴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 뭐 대통령 입장도 이런 입장 기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원인 분석 결과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강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원인과 분석을 보면 가장 큰 책임은 이제 경찰의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방서랄지 그 다음에 용산구청 이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 책임이 이루어진 건데 실제로 가장 주된 책임이 경찰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있던 용산서장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보고 체결할지 아니면 그 용산 서장과 관련된 경찰을 총괄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저도 경찰의 총수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경찰을 관할하는 게 행안부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물론 여기서 뭐 지휘를 하고 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말로만 무한 책임이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실무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실무적인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 자체도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게 한두 명 사망한 그런 참사가 아니고 156명이 사망한 참사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자들 앞에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는 장관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무한 책임까지 가면 이제 대통령까지 갈 수 있어요. 단지 꼭대기 가면서 책임의 경도는 좀 적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장관까지는 이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사의 어떤 책임론을 두고 여야 이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흘러갈지 국회, 정치권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이 국회를 좀 보다 보니까 이 국회에 출석한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책임, 이 마음의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이슈,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 한동훈은 논쟁 중. 자, 이번에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이 행방이 묘연했던 사람 한 명 더 있죠.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냐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자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책임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요,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책임이라뇨.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자, 용혜인 의원 사퇴하시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묻자 머뭇거리는 이 용산구청장의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어제 저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저 장면 다시 돌려보고 했는데 앞뒤 행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책임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앞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조은희 의원이 처음에 물어볼 때는 무언가 이렇게 해명 내지는 그 발언에 기회를 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용산구청장이 뭐 마음의 책임 얘기 나오니까 조은희 의원도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도 여러 번 들어보면서 마음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산구청장의 이 답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이 이 건을 떠안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데요. 그 생때 같은 아이들 다 보내놨는데요.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뭐 용산구청장 책임질 일 있으면 다 책임진다고 하고 내가 향후 이 많은 애들 희생 앞에서 정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무언가를 잡고
듣고 싶어서 저는 끝내 저렇게 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책임, 끝없는 책임, 모든 책임 다 지겠다는 자세로 사건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다 보면 저는 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용산구청장 얘기한 건 스스로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그만 욕심에 너무 연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정호 의원님 하신 말씀, 뭔가 정치를 조금 더 하려는 이런 끈을 잡아보려고 스스로의 늪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제 이 마음의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의 책임은 뭐 당연한, 전 국민들도 마음의 책임을 다 느끼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사퇴하지 않겠다, 이거를 어제 그냥 밝힌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실력과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세와 태도죠. 자세와 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과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 과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과연 제정신일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실력과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저런 모습,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번쯤 정말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진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발언 자체가 너무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용산구청장은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요,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이 거짓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은 지역축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명도 거짓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그 참사 당일에 어디에 있었냐라고 했을 때 경북 의령에 있는 한 축제를 방문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 축제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와가지고 의령군에 갔다가 저녁 8시 경에 이제 관내로 복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축제는 참사 당일이 아니고 그 전날이 있었습니다. 축제는 전날이었고, 그리고 그 전날 축제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 영상 축사, 예, 영상으로 한 10분 정도의 축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축제에 가지도 않았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관내를 좀 비우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어떤 일정이 있어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를 떠나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휴일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들 용산구청장뿐만 아니라 용산서장, 기타 등등 다 자기의 과오를 숨기는 데에만 지금 급급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모든 노력들을 굉장히 무산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한 책임 느낀다더니 거기에서 무슨 책임이냐,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우롱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장난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마음만 표현할 것 같으면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 사회 모두가 그날의 참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나의 책임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안전불감증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마음의 책임은 지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지금 불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자리에서 나는 절대 내려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차마 저 자리에서 법적 책임이라도 지겠다, 아니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마음의 책임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참사 당일 뭐 주말이었고 사고가 날지 몰랐던 건 뭐 다들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뭐 발언 문제부터 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뭔가 변호사님, 용산구청장부터 해서 용산구청의 이런 대응 자체가 계속 뭔가 엇박자, 진실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날 이제 의령을 갔잖아요. 본인 고향이라고 하는데 의령 축제 이제 다음 날 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군수가 아마 면담을 하고 온 모양인데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면담을 했다. 그리고 나서 구청으로 왔는지 뭐 이태원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8시 20분쯤 왔다고 그래요. 8시 20분쯤 용산에 도착을 해서 관내 복귀를 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을 한번 돌아봤다라고 얘기했지만 자택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러한 그 당시의 동선이랄지 행동들에서 이게 무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런 거짓말을 쓸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그날은요. 사실 이태원에서 10만 명 이상, 13만 명이 모였는데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시민 국민들이 모인다는 것이 이미 예견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내에 이 엄청난 축제, 엄청난 행사가 있는 것 자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용산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왜 의령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야죠. 오늘 한론 축제가 있어서 이태원에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령에 갔다는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저것은 일파만파 문제가 있죠. 관내를 떠난 거고 더군다나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부분을 갖다 덮고 보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는 마치 용성구청에서 직무를 보다가 이태원도 살펴보다가 퇴근을 하면서 뭐 퀴넌거리로 해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결국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어떤 책임 문제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또 우리가 마음의 책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본인의 잘못인지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형 참사 앞에서 본인의 직위에 연연하는 저런 공직자의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이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동선이 어떻게 됐고 이런 점은 점점 밝혀질 겁니다. 거짓도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온 정치권의 화살은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 아닙니까? 이러고도 민주정당입니까?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 정권 퇴진운동 벌이는 치졸한 정치, 당장 그만두십시오. 사고 수습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 분열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받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정보 보고서의 삭제라든지 이런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특검을 통한 이런 조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수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 특검이 가능하다. 자, 아직 국정조사 논의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런 건데 야권의 이런 주장,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특검하자가 아니라 그냥 질질 끌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무슨 대장동이나 아니면 성남 FC 사건처럼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어제 행안위도 봤습니다만 무슨 거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뻔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저는 길게 이 건 가지고 또 아이들 가지고 또 길게 정쟁하자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좀 이성을 찾고 주말마다 또 정권 퇴진운동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 좀 챙기고 애도하고 재발 방지에 좀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검하려는 것 자체가 질질 끌려는 거 아니냐 사안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당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어떻게 지지 않았느냐?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거를 지금 밝히자는 것이 정쟁일 수는 없죠.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됐건 지금 현재 특별수사본부, 특별감찰, 그다음에 특검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참사로 규정을 했는데 규정을 한 것이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저희들의 의지를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역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특검 제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후에 미진하다면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부딪혔는데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두고 이 책임 공방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아침에 질문 드린 기자의 내용이 마약 범죄 단속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였지 거기 한 장관이 저는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50명의 경찰이 이태원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 김광호 서울청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위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제 질문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한동훈 장관께서 벌써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맞는 겁니다. 특수부의 위원님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그건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란 말씀을 하십니까?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걸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왜 사과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또 격앙된 오조의 이 발언. 의원님은 매번 이러시잖아요. 저한테 책임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머리에, 뇌리에 박히는 이런 말투였는데, 김의겸 의원에게 웬만한 감정이 쌓여서는 저런 발언 국무위원 입장에서 의원에게 하기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쌓인 게 좀 있나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사실 김의겸 의원이 너무 억지 주장을 하고 이렇게 근거도 없을 뿐더러 확인도 되지 않는
심지어는 이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한동훈 장관을 이제 공격하니까 굉장히 피로하겠죠. 쌓인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좀 김의겸 의원 좀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 질러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한동훈 장관만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바람에 모든 인력이 마약 단속에 집중되느라 뭐 도로 총재라든가 인파 관리를 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라는 말은 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장관이 뭐 법무부 장관도 되면 안 됐던 거고 사실을 봐서도 안 됐던 거고 공부를 잘해서 안 됐던 거고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면은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게 잘못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마치 그날의 참사를 뭐 예견이라도 했듯이 다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인력을 더 집중되게 만들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측에서 뭐 갖가지로 뭐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으면 안 났을 것이다. 검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마구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잘못이다라고 이런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김의겸 의원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구설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엮어서 이태원 참사의 일부는 한동훈 장관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계속 구설에 올리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김의겸 의원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의겸, 지금 김수경 교수님이 말한 김의겸 의원의 어떤 목적, 그리고 지금의 주장, 이태원 참사 당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장관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이 반응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뭐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쭉 봐왔지만 서로 좀 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민주주의는 엄격한 삼권 분립 체제입니다. 삼권 분립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향해서 질문하고 묻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답해야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한도 끝도 없이 물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4년에 한 번씩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고 평가받는 거죠. 잘못하면 국회의원 4년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이러한 심판과 평가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국회는 행정부를 향해서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유권자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으면 답해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말하자면 장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12구 참사가 있었던 날 사복 차림의 형사들,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네. 50명이 말하자면 배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130명 정도 투입된 경력 중에 형사들, 사복으로 입은 형사들이 마약 단속을 위해서 이제 실제 움직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복의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잡으려면 경찰 제복을 입고서 경광등 들고 돌아다니면 마약 사범들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광등 등 제복 입은 경력을 배치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는 것은 맞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다. 왜 안 맞는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저렇게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사안, 이 법무부에 어떤 책임 소지가 있다면 따져 물어야 하는 게 어떤 국회 역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책임 여부에 속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확인 안 된 허위 사실로 유족을 2번 죽이고 뭐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천벌받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사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 TBS 진행자에 대해서 검찰에 이제 고발하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뜨거운 소식들만 모은 핫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풍산개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경남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이 풍산개들, 당시 이 송강이와 공미의 이 청와대 입성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얘가 송강이에요? 강아지들은 언제 봐도 귀엽네요.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 당선 후 이 풍산개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자 당선인 신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네. 저 취임하실 때인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감 받은 거라서 좀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감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거는 사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만약에 두고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이후에 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양산 사저에서 키우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또 반환을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또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 대통령이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게 물건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대통령 기록관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실 때 그럼 이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개는 일반 물건하고 다르게 주인이 키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데려가서 키우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데려갔는데, 문제는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한 2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50만 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2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강아지를 위탁받아서 양산에서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250만 원을 처리를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를 키울 수 없다. 다시 대통령 기록관에 혹은 정부에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개 키우는 250만 원의 비용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해봤어요.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니까 의료비랑 사료값이 한 50만 원이고요. 네. 나머지 2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개 키우는 사람의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개 키우는 사람을 따로 고용할 그런 인건비를 달라 이런 거였군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키우시게 되면 사실 그 200만 원은 이제 필요가 없는 셈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개 키우는 사람의 비용 플러스 사료값, 의료비 합쳐서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키울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개를 키워봤지만 본인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키우는 값에 2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해서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좀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개를 파양해야겠다,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풍산개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의 상징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SNS에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렇죠. 서로 남북 간의 어떤 친선 관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한 상징물인데, 지금 이렇게 파양될 입장에 놓였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대북 정책의 말로가 결국 이런 것인가라는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행안부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차관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차관님,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놀란 것이요, 이 파양의 배경에는 월 250만 원의 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관계기관의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개 사료값, 고양이 사료값 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풍산계 관련해서 이제 사육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전 대통령 비서관실하고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아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 250만 원의 예산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죠? 인건비하고 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이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풍산계 논란이 이렇습니다. 반환의 이유가 사료값 등 양육비 때문이라는 이 문제. 근데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는 사비로 충당하겠다.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기사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사료값하고 양육비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저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돈 문제다. 또 이 강아지를 키우는 전직 대통령이 이 강아지 키우는 값 때문에 지금 국가에 반납하려고 하는 거다. 돈을 요구하는 비정한 사람이다. 쪼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도 일부 좀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또는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그것은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국가의 재산이 되고 국가의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강아지라 하더라도 그렇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이 나면 이 풍산개는 법적으로 국가 소유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숨을 쉬는 생명이고 강아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 시스템, 물적 시스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과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 시행령을 만들자.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아지 키우던 사람이 키워야 되지 이 말씀도 있고 해서 3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17일 날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와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올라오질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정을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에서 상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현직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강아지 누가 키워야 되는 겁니까? 일단요, 이 부분은요. 제가 일간지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와중에 웬 개싸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에 화가 나서 파양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 시점 자체는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보면 대통령 기록물 맞죠? 그러면 사실 국가 소유 맞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키워도 좋다. 이 말은 유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탁 협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걸 키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와 달리 뭐 과연 이게 양육비 때문에 그러냐 아니냐 이거 논란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승희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건 남북 평화의 상징적인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 개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시행령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비 문제도 좀 있지만 그 부분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행령 여부를 떠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현 정부의 치졸하다고 생각할 망정 본인이 키우는 게 맞다고 봐요. 더구나 유탁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양까지 하겠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설사 만약에 현 정부에서 시행령과 관련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이걸 고의 지원한다면 그건 좀 치졸한 거죠. 네. 뜬금없는 풍산개 싸움 이런 제목이 달리기도 했죠. 자, 뜨거운 소식들만 본 이 핫투 두 번째 실루엣 정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볼까요? 울산 앞바다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북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북한군 미사일 한 발이 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 공해상에 떨어졌지만 이런 사실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떨어지다니요. 우리 군이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의 입장입니다. 최근 남조선 지역에서는 핵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수백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남조선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도전적인 최근의 모든 움직임들은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공개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으나 정상 비행에 실패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숨기면서 도발 수위를 부풀려서 말하는 북한의 노림수는 과연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박정화 의원님의 의견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안 봐도 뻔히 북한 내부 상황이 이렇게 썩 넉넉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일 계속되는 도발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한두 번 그전 같으면은 도발을 하면 무언가 이 우리나 뭐 서방 세계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오히려 대칭 비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도 무언가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발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굉장히 군 내부에서 힘들고, 비행기 뭐 500대가 떴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레이더 항적에 잡힌 거는 180개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유류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을 거고 시중에 있는 기름까지 다 긁어 모아서 비행기를 띄웠을 텐데, 이런저런 소문들이 이제 입섬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내부 통제 내지는 내부 북한 주민들 좀 다독이기 위해서 저렇게 허황된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이 예년과는 달라서 조금 내부적으로 계속 도발을 합니다만은 당황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 반발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 보입니다. 네, 이런 북한의 기만 전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실제로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잘 안 잡혔을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북한이 원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맞다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삼축 체계 제대로 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진 카드는요, 사실상 7차 핵실험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석입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구는 아직 없다. 들어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정도 되겠죠. 이 미국의 중간 선거 있기 전쯤에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핵 개발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아직은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타이밍이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완전히 5월쯤에는 다 완성이 됐다고 보고 이제 언제 하느냐만 남았는데 아무튼 핵실험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정치적 카드니까 함부로 쓰고 싶지 않겠죠. 가장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될 때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 사정도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죠. 남한의 사정, 미국의 사정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 국제 정세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기를 보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당초에는 뭐 미국 중간 선거 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오늘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 선거도 지나서 아마 이런 타이밍을 볼 것 같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뻥튀기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정치적 효과가 생각보다 극적인 타이밍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뭔가 초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11월 29일 날 도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다자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외교가에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초기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 연결된 이 대선 자금 수사로 급 전환되면서 관련 진술과 정황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 촉각, 그리고 중출장의 결재자. 자, 김용 부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북측 인사 접촉과 관련된 출장 계획에 직접 결재, 서명한 문건도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알아보고요. 먼저 김용 부원장 그동안 진술 거부하면서 버텼지만 검찰 측은 이 진술과 메모, 관련 증거 모두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이 찬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공소장에 가장 눈길이 가게 될 포인트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와의 공모관계가 기술이 돼 있느냐 이거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공소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소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제일 관심이 많을 거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일반적으로 내용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기소 내용은 정치안법 위반 8억 4,7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기소가 될 것은 뭐 거의 당연시 보이고요. 단지 이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로 적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공모 관계로 적시가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중에 더군다나 대선 자금과 관련 부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또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이랄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제 라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배임이랄지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 범죄 혐의가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눈여겨봐야 하고요. 더군다나 2013년도에 유동규로부터 1억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뇌물죄로 추가해서 기소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오늘 공소장에 있어서 가장 언론이랄지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용 부원장에게 이 전달한 돈의 용처에 대해서 대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남욱 메모요? 네네.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러니까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자가 본부장님 쪽에서 나온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자,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공소 사실에 담길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는 게 이 대장동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동규 측에서 김용 측으로 1억 원의 돈이 갔었다라는 지금 검찰이 그 혐의를 확보하고 이것을 공소시효에 넣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지금 대표의 어떤 비리 사실이 굉장히 예전부터로 올라가는 것이고 결국 김용 씨가 그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지선 앞으로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가 되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그 돈이 사용됐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공소장에 담길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이 정진상 실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뭐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장동 수사 관련해 갖고는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보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진상 실장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다고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 측에서는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nothing이라고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내게 명절 챙기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 이런 법정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가 됐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이 무슨 관계인지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 이제 대장동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생활비가 왜 부족하다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사입니다. 최대한 좀 수사의 속도를 내가지고 이 사건의 전모를 빨리 밝히는 게 국민들의 피로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한편 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고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부지사 근무하던 시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 출장 계획에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결재, 이렇게 서명한 문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 뭐 정진상 실장도 협조 결재로 같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저희 문건에 나와 있는데 자,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고 협조 결재자로 정진상 실장 이름도 올라갔다. 어느 정도로 인지했고 개입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사업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파편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모아지는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출장 보고서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저렇게 이제 서명을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부지사가 남북관계 문제로 중국까지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은 저 문건 안에 있는 내용 말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지사와 협의가 됐을 거예요. 가면 누굴 만날 거고 어떤 식의 내용을 협의할 거고 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고 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협의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알고 뭐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임원들이 뭐 수차례 중국 가서 공항에서 뭐 돈을 건넸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아침에 어떤 조간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북한 접촉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저는 그냥 단순히 남북 교류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갔을 때 남북 싸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더 큰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될 거고 그 진실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와 관련된 정황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뭐 확인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지원한 아태역 관계자가 뭐 북한 주민 수십 명을 접촉을 했고 수차례 접촉했고 그러면서 그 접촉한 시기에 굉장히 뭐 대북 사업이 진전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